한 주간의 HR 관련 소식을 전달해드리는 주간 인사 노무 뉴스입니다. 뉴스의 자세한 소식은 첨부 파일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정부 부처, 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정책 지원 관련 소식입니다. 정부가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한 노동관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등 3개 노동관계법의 시행령, 일부 개정 법령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동관계법이 올해 7월 6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령에 규정하고 대법원 판결로 사실상 실효된 노조환임 통보를 폐지하는 등 현장 노사관계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이번 노동관계법령의 개정은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노동기본권을 확대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으며 향후 노사관계의 실질적인 자율성 제고와 통상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부가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고용노동부가 코로나19 위기 지속으로 고용장려금 신청과 지급이 큰 폭으로 증가함에 따라 사업주 인식 제고 및 부정수급 예방을 위해 고용장려금 사업에 대해 7월 30일까지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이번 기간 동안 부정수급을 자진 신고하려는 사업주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설치되는 전담 창구에 신고하면 되며 자진신고 사업장에 대해서는 해당 부정수급액만 환수 조치하고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까지 부과되는 추가 징수액을 부과하지 않으며 지원금 지급 제한 기간도 최대 3분의 1까지 감경할 예정입니다. 또한 검찰청과 협의하여 부정수급액 반환 여부, 처벌 전략 등을 검토하여 형사처벌에 대해서도 최대한 선처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에는 부정수급 종합점검 기간을 집중 운영해 부정수급 적발 시 엄격하게 대처할 계획입니다. 고용부 관계자는 제보나 현장 점검, 부정수급 종합점검 기간에 앞서 고용장려금을 부정수급한 경우 관할 고용센터에 자진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정부가 산재예방시설 교체 비용 융자를 지원합니다.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이 커진 기업의 노후화된 위험 설비를 안전한 시설로 교체하도록 지원합니다. 노후 설비 결함으로 인한 반복적 사망사고 근절을 위해 자금 여력이 부족한 사업장이 안전한 설비를 구매하거나 작업 공정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반기에도 산재예방시설 융자금 지원 사업이 계속 추진됩니다. 장기 처리 조건인 연리 1.5% 고정금리, 3년 거치 7년 분할 상환으로 사업장당 최대 10억 원까지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올해 산재예방시설 융자금 사업 전체 규모는 3,228억 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2천억 원 증가했습니다. 안전보건공단이 최근 3년간 융자시설 지원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원 전후 1년간 제휴율을 분석한 결과 지원 전보다 평균 31.6% 제휴율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5월 말까지 2,300여 개 사업장이 지원을 신청하여 CNC 머시닝 센터 등 위험기계 및 기구의 신규 설치 또는 교체 비용을 융자 지원받아 시설 투자를 진행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는 기구에 부착하는 옵션 장치를 추가로 지원하여 사업장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산재예방시설 투자를 희망하는 기업에서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안전보건공단 일선기관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융자금 지원 사업 신청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다음은 채용 관련 소식입니다. 정보기술개발자 몸값이 치솟으면서 IT 분야를 전공하지 않은 구직자들도 IT 개발 쪽 취업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인구직 매칭 플랫폼 사람인에 따르면 IT 이외 전공 구직자 1,13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36.3%인 411명이 IT 개발 직무로 취업하고 싶다고 답했습니다. 전공 분야를 벗어나 개발 직무로 취업하고 싶은 이유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유망한 직무여서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수요가 많아 취업이 잘 될 것 같아서 타 직무보다 연봉이 높아서 IT 업종 회사에서 중심이 되는 일을 하고 싶어서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취업하고 싶은 개발 직무는 앱, 어플리케이션 개발이라는 응답이 1위였고 웹 개발이 뒤를 이었습니다. 이어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보안, 게임 개발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개발 직무 취업을 원하는 구직자 411명 중 45.5%는 실제로 현재 개발 직무 취업을 위해 코딩 등 관련 학원 수강, 인터넷 강의, 독학 등을 통해 교육을 받거나
정부 관련 지원책 활용 등의 방법을 활용하고 있으며 IT, 컴퓨터 계열로 전공 변경을 준비한다는 응답도 있었습니다. 다음은 보상 관련 소식입니다. 주말과 겹치는 모든 공휴일에 대체 공휴일 적용하는 법률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야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법안에 찬성할 수 없다며 의결에 불참하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단독으로 밀어붙였습니다. 이에 따라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올해는 8월 15일 광복절부터 성탄절까지 나흘의 대체휴일이 추가로 생기게 됩니다. 대체공휴일은 공휴일과 주말이 겹치는 날의 직후 첫 번째 비공휴일로 현재는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근거를 두고 어린이날과 설, 추석 연휴에만 적용되고 있었습니다. 이에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통해 법령으로 이를 확정하는 취지에서 발의되었으며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통과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올해 8월 15일 광복절부터 대체공휴일 적용하겠다는 방침이어서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에 따라 올해는 광복절과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에 대체공휴일이 적용돼 휴일이 나흘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정의당과 민주노총 등 노동단체도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이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처리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됩니다. 청년 아르바이트생 4명 중 1명이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을 받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노동자에게만 주휴수당, 유급휴가 등을 보장하는 노동법의 허점을 노려 사업주들이 초단시간 쪼개기 고용을 하는 관행도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청년 유니온이 편의점, 카페, 음식점에서 일하는 만 39세 이하 청년 432명의 노동환경을 조사한 2021년 아르바이트 최저임금 실태조사 결과 응답자 중 27.8%가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인 8,720원 미만의 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청년 유니온은 지난해에도 청년 아르바이트 실태를 조사했었는데 당시에는 최저임금 위반 비율이 11.7%로 1년 사이 위반 비율이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업종별로는 편의점의 위반율이 46.5%로 가장 높았는데 일부 사업주들이 수습기간 등을 구실로 불법적으로 최저임금을 주지 않는다고 응답자들이 답했습니다. 또 응답자 중 49.1%는 주당 만 15시간 미만의 초단시간 노동을 하고 있다고 답하였습니다. 이들은 생활비 부족 등의 이유로 다른 알바를 구해 투잡 노동을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응답자의 27.4%가 추가로 소득활동을 하고 있다고 답해 주 15시간 이상 노동자들보다 부업 종사율이 2배 정도 높았습니다. 특히 초단시간 노동자가 구한 부업의 80%는 또 다른 초단시간 일자리여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년들이 열악한 일자리를 전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노동조합 및 노사관계 관련 소식입니다. 간호사들의 이직률이 높은 가운데 병원 내 노동자들의 연차 사용률은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정부의 간호인력 확충 정책에 따라 매년 신규 간호사 양적 공급은 증가하지만 현장에서의 이직률은 5년 전에 비해 크게 변함이 없어 노동환경의 질적 개선이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2018년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의료기관 활동 간호사 수는 3.5명으로 OECD 평균 7.2명의 절반 수준에 그쳤습니다. 간호사 수 부족으로 인한 의료질 저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 대책을 발표해 2022년까지 신규 간호사 10만 명을 추가 배출하겠다는 목표를 밝혔지만 이러한 정부의 노력에도 5년 전과 비교했을 때 이직률은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보건의료노조에서 실시한 연도별 간호사 이직률 비교조사에 따르면 수도권의 의료원의 경우 2016년 23.46%였던 이직률이 5년 후 22.72%로 비슷한 수치를 보였으며 충북 지역 사립대병원에서도 16.5%에서 26.5%로 상승하였습니다. 보건의료노조에서는 근무환경 등 간호사의 노동질적 개선만이 높은 이직률을 낮출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다음은 조직문화 및 글로벌 HR 관련 소식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 2년이 지났지만 괴롭힘 피해자들이 실제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길은 여전히 험난하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회사에 신고를 해도 이후 진행되는 사내 조사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불리한 처지에 몰리는 일이 빈번히 벌어지기 때문인데 피해자에게 피해 증거를 직접 찾아오라고 요구하는 곳이 많은 데다 신고자가 회사를 떠나는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교육 전문 기업인 멀티캠퍼스에 다니던 A씨는 다른 부서 상사 B씨로부터 1년이 넘게 폭언에 시달렸다고 주장하며 2019년 10월 회사에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했지만 회사는 녹취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괴롭힘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A씨는 이듬해 회사를 나왔고 B씨는 최근 승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직장 내 성희롱의 경우 회사가 신고에 대해 적법한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지만 직장 내 괴롭힘은 제대로 된 조사를 강제할 근거가 없다면서 회사가 조사 의무를 위반했을 때 시정을 강제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과 함께 괴롭힘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는 매뉴얼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코로나19 재택근무가 막을 내릴 전망입니다. 헬게 브라운 독일 총리실장은 주간지 비트르샤프트 보에와의 인터뷰에서 기업과 종업원에게 재택근무를 의무화한 재택근무 명령의 효력이 6월 말 끝난다고 밝혔습니다. 독일은 연방긴급제동 조처의 일환으로 고용주와 종업원에 대한 재택근무 명령을 발동한 바 있습니다. 이달 말 종료하는 이 조처는 별다른 사유 없이 직원들에게 재택근무를 못하게 하는 기업에 최대 5,000유로 약 668만 원의 벌금을 매기고 해당 업무를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따라 독일 연방정부에 근무하는 공무원이나 직원 중 부처에 따라 최대 85%가 재택근무를 하는 등 폭넓게 적용되고 있었습니다. 독일은 재택근무 종료와 달리 6월 말까지였던 코로나19 노동보호 명령은 9월 말까지 연장할 계획으로 해당 명령에 따라 기업들은 의무적으로 종업원들에게 일주일에 2차례씩 코로나 진단검사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다음은 노무 및 법률 관련 소식입니다.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누리기는커녕 노동자로 인정조차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회사에 종속돼 일하지만 사업소득자 등으로 계약을 체결한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이들은 4대 보험가입 의무에서 제외되고 근로기준법의 보호도 받지 못합니다. 임금이 체불되거나 해고 통보를 받아도 취약할 수밖에 없고 문제가 생겨도 공적기관에 구제를 신청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올해 초 법내노조로 전환한 권리찾기 유니온은 이들을 가짜 3.3 노동자로 명명해 가짜 3.3 노동자 권리찾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사용자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노동자를 사업소득세 납부자로 위장하고 노동자성을 박탈하는 문제를 지적하는 취지입니다. 여기서 3.3은 개인사업자가 납부하는 사업소득 원천징수세율 3.3%를 의미합니다. 권리찾기 유니온은 대법원 판례와는 다르게 4대 보험이 되는 근로자일지 원천징수 3.3%를 납부하는 사업자가 될지는 사업주가 세금 신고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며 이 과정에서 근로 형태나 실질 노무 제공은 고려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표준 근로계약서를 쓴 다음 3.3%를 떼겠다고 하는 사례도 있어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들의 권리는 점점 더 취약해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어 해당 노동자가 정말 프리랜서인지 개인사업자인지를 증명하는 책임을 사업주가 지도록 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정부와 국회가 태아 건강손상 피해자들에게도 산업재해를 적용하는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소급 적용 규정이 없어 현재 고통받는 피해자들을 외면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인권단체 반올림은 성명을 통해 개정될 산재보험법에 소급 적용 규정이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올림은 앞서 3명의 반도체 노동자 2세 건강손상 피해자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진행했으며 근로복지공단은 2세 건강손상 피해자도 산재 대상으로 보고 반올림의 산재 신청에 대해 판단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러나 반올림은 노동부가 개정법 시행 전 피해자들에게는 법을 소급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국회의원들에게 설명하고 있다고 주장했는데 입법 과정에서 소급 적용이 배제되면 제주의료원 간호사들이나 반올림 피해자들이 산재로 인정받더라도 급여를 받을 가능성이 적기 때문입니다. 이어 반올림은 허울만 남는 산재 신청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며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이 과거 피해자들의 산재 신청은 일단 받아주지만 이들에게 급여 지급은 안 된다고 말한다며 노동부를 강도 높게 비판하였습니다. 이번 주 주간 인사 노무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는 더 유익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